이제 곧 수료 그리고 성과 발표 하실 분들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과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 발표하실 분들은 필요하면 제가 개인 지도 해드릴 거고 발표하는 것도 코칭을 해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IR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IR이 뭐죠? 투자 설명회, 투자 제안 설명회.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자기 외식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받을 때 자기가 발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발표도 하시고 해서 모든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요거 내가 앞으로 외식업으로 성공하려면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어쨌든 제 머릿속엔 항상 상권 분석.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번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이제 여기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사용했지만 그 전의 데이터보단 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이제 상권 분석을 기존에 하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뭐 직업을 잃어버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기존에 해오던 상권 분석으로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밥 벌어먹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또 왔습니다. 갑자기 또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상권 분석의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여러분이 이거 배우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이거 3개월 배워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왜? 여러분이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듣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사업에 내가 배우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상권 분석을 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땐 이거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상권 분석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누군가의 전문가의 진짜 상권 분석의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됐던 뭐 상권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아야 되나,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 여기 제가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100%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사장 주도형 상권 분석, 그 다음에 고위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한 12개 꼭지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상권 분석은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매출이 이 수업을 듣고 떡상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원 위치된 실제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의 사례를 제가 오픈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왜 공부를 하고 떡상을 했는데 왜 다시 원위치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만큼 시장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즉 상권은 정말 빠르게 변한다. 하루아침에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상권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창업이기도 하지만 창업을 하고 나서 이 업이 계속 내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 요거 실패하시면 절대로 회수가 불가능하죠.
요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의사결정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상권 분석이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이 자리가 좋냐 저 자리가 좋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차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비용을 약 2억 3억씩 투자하는데 과연 그거 내가 회수할 수 있느냐. 만약에 회수가 가능하다면 얼마 걸릴 것이냐. 그 사이에 세상이 뒤집혀서 내가 만들었던 컨셉이 혹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왜? 여러분들이 장사하면서 그런 고비를 맞이하고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리뉴얼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거 회수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분석은 결국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엔 이 수학 문제가 전부 사칙 연산 정도 이거나 뭐 곱하기 나누기 정도 실력만 있으면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미적분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여러분. 양자역학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게 그냥 옛날에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폼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런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통계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도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사칙연산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 통계, 기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런데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자꾸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국가가 양극화되고 있죠. 지역이 양극화되고 있죠. 사업체 간의 양극화가 되고 있죠. 사람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걸 근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해온 사람들은 앞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강력해질 거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감으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격차가. 무슨 격차? 경쟁력 격차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11월 달에 왔는데 10월 달에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년 대비 성장한 사람, 하락한 사람. 그러면 성장은 누가 했고 하락은 누가 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이런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민첩성이냐 정확성이냐. 이게 상권 분석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민첩하다는 건 뭡니까? 제가 오늘의 프롬프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오늘의 프롬프트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내 상권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매출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그 상권 분석 결과로 내가 무슨 짓을, 액션을 뭘 할지를 그게 바로 민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 후에 매출이 떨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1년 후에 문을 닫게 되는 이런 민첩성. 그런데 그 민첩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내 점포의 데이터와 이 상권의 소비자의 데이터를 병합해서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매출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매출이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지를 여러분은 독립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의 매장을 스스로가 통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운빨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첩성이라는 걸 따라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 그런데 그걸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온다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이게 맞구나. 또는 연필 갖고 뚜루룩 굴립니다. 1번이네?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는 거죠. 이게 상권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아직 피부로 못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누군가가 나에게 보낸 월말 결산서를 분석해서 블로그에 올린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단도락 대표님. 그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이 자기 걸 제일 잘 알잖아요. 나에게 딱 두 가지만 줬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숫자와 매출액과 본인이 쓴 광고비를 일자별로 한 데이터하고 하나는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먼저 1번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에 뭐라고 나왔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은 나는 그 분석하기 전에 지난주에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광고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난 이미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다시 블로그에 써줬냐? 본인이 그걸 인식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든 건 뭐라 그랬죠? 통계 분석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또 분석을 했어요.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2억에 넘게 매출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정말 좋은 순이익률이 나왔어요. 13%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13%를 감가상각비, 세금까지 모두 공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양호한 순이익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빈틈이 되게 많아요. 18%까지 올릴 수 있어요. 5%포인트를 더 올리면 2억의 매출인데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늘릴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것이 나에게 로스가 생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내가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날 왜? 그 정도의 도시락으로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면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출하고 있는 모든 비용들이 적정한 수준인 것이냐, 적정하지 않다면 어디가 적정하지 않은 것이냐, 만약에 이게 적정하지 않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지식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비서를 잘 활용해야 진짜 상권 분석이 되는 시대로 왔고, 사실은 이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이 짧은 시간에 왜 저 대표님이 저한테 보내고 제가 그거 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겐 그걸 하라 그래도 여러분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뭐라고 프롬프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바로 그걸.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내가 교육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학습의 시대는 끝났다. 배우는 시대는 끝났다. 질문하는 시대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작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내가 작성하라는 걸 작성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줄 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중간과 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제가 무조건 매일 기록해라. 측정해라. 그래야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네가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상권 분석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왜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멘토링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걸 완벽히 배워서 여러분이 하려면 여러분이 왜 식당을 합니까? 그냥 상권 분석 전문가를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정도의 무엇을 상권 분석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하이브리드라고 쓴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왜? 그걸 기본적인 것까지 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제가 100명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건 뭐냐? 일상적인 건 내가 해야 된다. 사장이 해야 된다. 경영자가 해야 된다. 일상적인 상권 분석은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위험 결정.
자, 아까 우리 내가 병원을 개원하려고 해요. 어디다 하는 게 제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식당을 오픈해야 돼요. 자, 내가 이 자리에다 식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짜장면집 하는 게 좋아요? 우동집 하는 게 좋아요? 칼국수집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이런 게 위험한 고위험 의사결정입니다. 이건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상적인 걸 가지고 저한테 계속 가지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가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할 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을 최소한 내가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는 거, 과제로 주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하실 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것부터 아주 장기적이고 고위험의 의사결정까지를 함께 실험을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매일매일의 영업의 결과값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상권 분석 데이터입니다. 어제 잠깐 우리 이효진 원장님이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 이효진 원장님은 매일 저한테 영업일보를 보내요. 의사가 저한테 왜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그 영업일보를 매일 본다고 거기 있는 걸 매일 분석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뭘 보냐? 매출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의 패턴을 여러분은 분석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이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미 그 패턴 속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잠재적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규칙이고 규칙이라는 건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루틴에 의해서 뭔가 내 매출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그냥 오늘 300 했네. 그 다음날 250 했네. 300 했네. 200 했네. 250 했네. 350 했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평균 250을 하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진폭도 패턴이고요. 그죠? 그게 요일별로 발생하는 게 있고요.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게 있고요. 메뉴별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아니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인간의 몸에 이상 수치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인지 못해서 결국 암이 걸리거나 뭔가 병이 걸려서 죽거나 아픈 게 결국은 다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패턴들에 의한 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월말 보고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적어도 매일매일의 패턴을 내가 여러분 걸 다 컨트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월말이라도 와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이 사람 지금 위험 수치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이러면 그 전에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다? 장기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장기간의 데이터를 그냥 쌓아놓고만 있으면 패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걸 계속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디서 어떤 오장육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 측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 민첩한 실험과 학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편향을 제거하고 정량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죠? 사실은 모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결정이에요. 응?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의사결정이죠? 내가 운동을 할까 말까? 의사결정이죠? 내가 여기다 창업할까 말까?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떠드는 얘기들은 결국은 알고 보면 모든 게 잘못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능력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리스크를 왕창 줄이면서 리턴을, 성과를,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저가 또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협동학습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끼리도 충분히 그런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까도 상담하면서 오늘 경주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번에 삿포로 컨셉 트립에 갔는데 우리 조언이 환상의 조합이었다. 그래서 이동수 이사가 혹시 너무너무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조합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동수 이사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자기는 제일 걱정을 했대요. 저 팀 완전히 풍비박산 나면 어떡하죠?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그 대표님의 이야기는 넷이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았었다는 거야.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돈으로 떼어주고 뭐 많이 낸 건 아니겠지만 마음으로라도 또 젊은 친구들은 어학과 IT에 강하니까 검색을 잘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찾아간 집들이 너무 저도 모르는 집들을 찾아간 거야. 사실은 이번엔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데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이게 단체로 가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모두가 맞는 집을 찾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다 서로 잘 양보하면서 각자 자기 특기를 잘 살려서 좋은 집들을 잘 찾아내고 또 거기 가서 엄청나게 토론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냈고 그걸 롤모델로 해서 이번에 리뉴얼을 해보겠다. 이게 다 뭡니까? 협동학습의 힘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쩌면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만들어주는 이 3박 4일의 벤치마킹 투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무엇이 협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혼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런 이론적 근거 때문입니다. 제가 이론적 근거를 여기다가 일부러 이거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반드시 이론적 근거를 집어넣는 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는 걸 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영역, 전문가가 도와줘야 될 영역,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걸 하이브리드로 해서 내가 일상적이고 민첩성 있게 해야 될 건 내가 하고 내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위험한 건 내 동료의 도움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죠? 아니면 전문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도 받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는 거고 바로 이러한 이론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사실은 이거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 이론적 근거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황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영역들의 상권 분석.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요건 꼭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물론 이것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너무 좋죠. 뭐 이게 가장 원하는 거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히 이거에다 인생을 걸 거 아니면 여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도 돼요. 아까도 제가 상담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제 제자 중에 병원 상권 분석만 전문으로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자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네 후배니까 잘 좀 도와드려. 내가 도와드리라는 건 돈 받고 컨설팅하지 말고 일단 의사결정하는 것만 좀 도와줘. 그리고 필요하면 뭐 더 딥하게 하는 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셀프 루틴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처음에 소규모 리뉴얼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뉴얼도 대규모로 가고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스스로 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단순 주거 상권이거나 경쟁의 강도가 약하거나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 그냥 전형적인 경우, 이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야. 아, 여긴 전형적인 주택가 상권이야.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은 무조건 평일날 점심에 내가 원하는 BEP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주택가 상권은 어차피 평일 점심에 아주머니 주부들을 잡아야 되고 이 주부 고객을 만족시켜서 주말까지 끌어들여서 그걸로 내가 BEP를 맞출 수 없으면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투자 규모가 작고 계약 기간이 짧은 이런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데이터 루틴,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의 매출에, 오늘의 고객, 오늘의 시간대별 매출에, 오늘 메뉴가 어떤 게 어떻게 나갔고,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계속 축적해가지고 그걸로 마케팅 실험도 하고 재방문율도 개선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단기간에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분석 역량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거 급하지 않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더라도 일단은 자기가 하려고 뼈를 갈아 넣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이런 건 정말 스스로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여기 사례로 한 2억 정도를 써놨어요. 근데 1억 이상 들어가면 이거는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두 번째, 여기 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지 내가 도저히 안 보인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다층적 의사결정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회귀 분석도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요. 독립 변수가 10개, 20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 변수만으로 만들어지는 회귀 분석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엑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 동일 카테고리의 경쟁이 너무 심하거나 경계 상권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우리 춘천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상권의 경계가 난 어딘지가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면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점포의 확장이나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재설정해야 되는 경우. 이건 뭐냐면 나는 이런 줄 알고 장사를 시작했다 해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왜? 내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 패턴으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얘가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데이터가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일본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이 인터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또 해외 나가서 인터뷰는 처음 해봤네요. 무슨 인터뷰였냐? 할로윈 데이가 오는데 이태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없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할로윈 데이에 그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가면 쓰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면 이태원 상권은 살아난 것이냐? 자기가 볼 땐 이태원 상권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걸 할로윈 데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매개 변수라 그래요. 그냥 전문 용어로 얘기할게요. 이태원 상권의 전체적인 상권의 성과, 매출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 원인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조절하는 거야, 지금?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도 쓸 수는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쓰고 싶다. 근데 제가 해외에 있는지 틀림없이 전화 나올 텐데도 계속 전화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걸 설명해 줄
인터뷰 대상자가 없으니까 하셨겠죠. 예.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도 이 사람 인터뷰하려고 할 때 해외에 가 있네? 전화도 안 받네? 왜냐면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동안 인터뷰하고 다시 귀국해서 다시 확인 전화 와서 확증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기사에다 제 이름을 넣어도 되냐고. 아니 그럼 내가 인터뷰했는데 내 이름 넣어도 되지. 왜냐면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한 얘기에 책임질 수 있냐. 그럼 내가 전문가인데.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기준을 가지고 이 상권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셀프 루틴으로 해야 될 것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돈 줘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ROI 감각으로 잡아보자.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이면 숫자로 얘기하자. 물론 숫자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 ROI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다 아시죠? 다 같이 따라 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컨설팅 비용을 내가 상권 분석 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엇이든 500만 원을 달래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뭐가 딱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ROI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럼 너한테 500만 원 주면 네가 나를 미니멈 500만 원은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딱 볼게요. 내가 현재가 4천만 원이에요. 자, 공원이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공원이익률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변동비를,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걸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출액으로 나누면 공원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식당이면 식재료비를 빼. 그럼 식재료비가 35%면 공원이익률이 몇 프로야? 65%야. 그지? 자, 그런데 다른 변동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55%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저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왜? 이것도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시나리오 1번. 야, 내가 봤더니 쟤한테 500만 원 주니까 제가 매출을 10% 올려주더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4천만 원에서 10%에다 공원이익률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 220만 원. 월 22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줬잖아.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2.3개월이면 내가 준 돈을 회수하는 거야.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자, 만약에 쟤한테 맡겨봤더니 3%밖에 안 올라. 그러면 4천만 원에 3%에 55% 곱하는 거야. 그럼 월 얼마? 66만 원이 추가로 내가 이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았다 가정하는 거야. 마케팅 비용도 똑같아. 내가 매출액이 4천만 원인데 플레이스 광고에다가 300만 원을 넣었어. 그랬더니 20%가 올라가.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얘는 몇 개월 걸려? 7.6개월. 자, 이제 여러분은 의사결정만 하면 돼. 두 가지를 생각해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광고는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 플레이스 광고는 ROI 계산하는 거 쉽다 어렵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매출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처음 온라인 마케팅 배우러 처음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플레이스 광고만 내가 일단 무조건 질러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나와. 그럼 ROI 계산이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컨설팅은 1회만 돈을 주지만 플레이스 광고는 어떻게 돼요? 매달 돈이 들어갔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거기다가 이걸 여러 가지로 또 변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뭔가 다른 데이터를 사야 된다.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ROI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도 돈이 들어가고 돈이라는 건
금전적인 돈만 돈은 아니에요.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비용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매장에서 일을 하면 일당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온 건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들이고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7가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 7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권 분석을 공부하는 목표가 이 7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뭘? 데이터로 뭔가 표를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는 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야, 적어도 내가 하루 요건 기록해놔야지. 그치? 요걸 알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영업일보를 왜 쓰는 거야? 일일 손익계산을 왜 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걸 뭘 해야 돼? 시트화한다. 시트화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단가 체계적으로 기록해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듣고 끝나면 이 공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경쟁 지도를 작성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것만 보지 말고 경쟁자과도 봐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네 데이터만 주워오지 말고 남의 데이터도 좀 주워와 봐라. 왜? 이게 없으면 이 데이터가 쓸모가 없다. 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상권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경쟁이에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아무리 갖고 와도 경쟁사 데이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의 프롬프트를 준 게 뭡니까? 먼저 이 상권을 좀 분석해봐. 내가 선능력에서 내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식당이라면 부대찌개를 팔고 있는데 요즘 부대찌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적게 먹는데 나도 떨어지면 시장을 내가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나 혼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골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 매출이 발생하는 걸 수식화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실히 이거는 좀 숙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도 다들 딱 매장 들어가자마자 매출부터 계산했다고 하는 거 보면, 왜? 매출은, 그런데 매출이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테이블 숫자, 의자 숫자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회전율. 요거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유입 객수, 입점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게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상권으로 10만 명이 지나가는데 우리 가게에 100명이 들어와요. 그럼 유입률은 몇 프로죠? 100명 나누기 10만 명이에요. 그럼 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매출을 구하는 다양한 공식들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 뭡니까? 이걸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야, 파사들을 바꾸자. 왜 파사들을 바꾸자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인풋 변수예요. 독립 변수예요. 근데 파사들을 바꿨는데 매출이 안 변하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파사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파사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싱커한테, 야, 수림회 사장님 돈 없어.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파사드부터 바꾸자. 그래서 뭘 바꿨죠? 플레이스에 있는 첫 번째 사진만 바꿔봤어요. 효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건 실험하면 바로 나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통제해서 내가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내 매출액이 바뀌는 걸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일단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자. 그죠?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랬지?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도 해보니까. 돈 안 드는 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과를 내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기초 수요를 추정하자. 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 동네 가서 내가 식당을 하면
누가 우리 집에 와줄까? 이 의심은 뭐냐면 수요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나오죠? 네. 오픈업에 들어가면 수요는 그냥 나와요. 시별로 대한민국 전체 수요도 나오고 17개 시도별로 다 나오고 동별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동 안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그 동그라미 안에 것도 나와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업종으로 100%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측정이 가능해요. 추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나이스 비즈맵이나 이런 데는 병원도 나와요. 근데 오픈업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이스 비즈맵에 있는 병원의 수요 매출액과 그 전체 시장 간의 관계성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의 소비는 생뚱맞은 소비는 생기지 않아. 왜? 여러분도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한 달에 얼마 써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한 달에 얼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쓰는 돈부터 적어봐. 그럼 거기에 외식비가 나오죠. 그게 곱하기 5천만 명 하면 외식비가 나오는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쓴 돈을 곱하기, 그러니까 제가 5천만 명이라는 건 그냥 인구를 곱한 거지만 실제로 소비 가능한 인구를 곱해보면 그게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평균값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상권 분석 시스템 3, 4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안 나오는 데이터도 다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수요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수요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요를 추정해야 내가 그 안에서 얼마를 뺏어 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마켓 쉐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수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 읽습니다. 유입, 퍼널, 분석.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를 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라 그러는 게 뭐냐면 상위 10%의 특성이에요. 상위 10%의 매장들을 분석해 보시면 얘네가 장사가 왜 잘 되는지가 다 나와요. 자, 이번에 예를 들면 누가 안드로메다로 갔던 게 1등으로 올라왔어요. 네이버 플레이스 1등. 그럼 예를 들면 뭐 여기 사장님이 있으니까 어디 있지?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오른 것 같아요? 퍼센트로 대충만 얘기해봐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되니까 15%라 그래요. 15%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아요? 또 경험해 본 적 있는 사람, 혹시 내가 플레이스가 자 밑에 있다, 뭐 무슨 짓을 해서 상위로 한번 올라가 본 적 있다? 있어 없어? 이 사람들 다 있는 거야. 왜? 플레이스로 광고해봤잖아. 광고했잖아. 올려봤잖아. 올렸더니 매출이 얼마 올라왔어?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대충 그냥 대충 겐토로라도 얘기해. 우리 해봤나? 해보신 분들이 올라가 봤더니 어때요? 우리 저기 아니 자기가 저 플레이스 광고해서 1등에 저 위 첫 페이지에 올려봤던 사람들 그 사이에 자기가 경험한 20%? 그죠? 20% 30% 다 다르겠죠, 그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가 야, 상위 노출 효과가 적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이 있겠죠? 그거보다 낮아. 그럼 뭘까요, 이유는? 자, 평균적으로는 이게 상위 노출이 되면 매출액이 30%는 올라야 된다. 근데 15%밖에 안 올랐다. 왜 그러는 걸까?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어쨌든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 제일 많은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수요가 적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로 접속해서 그걸 본 사람이 그걸 구매할 확률은 결국 수요란 말이에요. 이 업종이 가지고 있는 수요가 적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대중적인 걸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높죠? 수요가 많죠. 그래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명이 봤어요. 근데 내 수요가 있을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이 받겠죠. 그럼 그 10명 중에 구매 전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0명이 수요예요. 그럼 거기서 10명에서 전환되는 것과 전환율이 똑같다면 90명에서 전환되는 것과 어떤 게 얼마큼 이게 9배가 높은 거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뭘 계산하고 있냐? 상위 노출은 저 관심 없어요. 왜? 상위 노출된다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 이미 검증이 끝난 거야.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그러면 수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없는 수요를 다른 수요를 가지고 여기를 끌고 올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점포 스코어 카드를 만들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 분석을 계속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협동학습이 또 왜 필요하냐면 혼자서는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매장을 오픈한다 그래도 평생 몇 개나 해보고 죽겠어요. 그죠? 아마 10개 해보고 죽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서너 개 하다가 그러면 무슨 리스크가 생기냐면 하나 만들 때마다 그 리스크들을 전부 테이킹해야 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아까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하겐 그런 컨설턴트가 있다는 보장도 없어. 대한민국에. 왜? 걔도 상권 분석하는 애도 식당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똑바로 하겠어. 그리고 식당 했어도 지도 다 망해먹었는데 뭘 제대로 컨설팅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여기 컨설턴트라는 건 진짜 경험과 지식과 충분한 실험을 한 역량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컨설턴트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을 놈은 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점포 스코어 카드라는 건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걸 평가하는 역량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내가 직접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런 정보를 교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상권 분석 역량이 뛰어나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진짜 전문가가 있다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람이 컨설턴트가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여기 막 이상한 얘기 나오죠. 경계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여기 뭐 허프의 중용 모형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런 통계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경제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와? 회귀, 머신러닝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하고 연관된 용어고 유사점포 회귀는 통계,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와 카드와 모바일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할 줄 아느냐. 세 가지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할 줄 아느냐. 레이아웃과 회전율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겐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 근데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 대충 두드려 패면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갖추면 더 좋겠지.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이제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런 어려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매장 걸 가지고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실습의 상당 부분을 오늘 2교시,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스코어 카드를 만든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스코어 카드의 일종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평가 항목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투자 규모, 예상 매출과 월세의 비율, 월세와 예상 매출의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월세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기준점으로 잡죠? 10%. 그죠? 예. 그 다음에 상권의 복잡성,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 분석 역량, 그 다음에 일정의 여유,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있는, 즉 회수 가능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화해서 그 점수를 총합을 했을 때 27점보다 낮거나 같으면 어떻게? 이 38점이 그러니까 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면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낮게 나오면 스스로 하고 아니면 요 사이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측정 항목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입니다. 이게 광화문에 누가 중식당을 하는 경우에 상권 분석이고 이거는 주거 상권에서 국밥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제가 한번 사례로 써본 거예요. 이거는 되게 복잡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에 이런 정도의 상권 분석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복잡한 거면 같이 누군가와 해봄으로 해서 배우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당장 즉 여러분이 이런 상권 분석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실행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4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우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연로물 어디다 표시한다고? 지도에다 그려놓고 얘는 상시 분석한다. 오케이? 1번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내 상권 내에서 이거는 나하고 업종이 똑같은 애만 할 수도 있고 업종 관계없이 식당이면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업종 포함 식당에서 잘 되는 애들은 전부 여러분이 상시 분석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 매출에 그걸 수식화해서 내가 항상 내가 뭐가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유입률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유입률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 상권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입점률이 떨어지는 건 뭐죠? 내가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객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객단가가 떨어지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인공지능으로 제가 준 프롬프트 하다 보니까 자꾸 객단가 얘기 나오죠. 객단가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대요? 모든 업종에서 지금 객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떨어지고 있나요? 열심히 작성하잖아. 기억이 안 나지. 이게 패턴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야. 떨어지고 있을까? 올라가고 있을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떨어지는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그런 거예요? 경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미안해. 내가 또 까는 게 될까봐 그거 아니고 아니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비자의 이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가용 지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객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야. 객단가를 낮춘다는 건 뭐죠? 가성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메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자,
회전율이 안 나와요. 오늘도 회전율 얘기 나오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회전율 얘기가 나올까요? 왜? 결국 가성비로 가면 뭐가 돼야 돼? 회전이 돼야 돼. 자, 근데 회전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야? 웨이팅이 장난 없이 걸려야지 회전도 되는 거야. 사람이 없는데 무슨 회전을 하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겠지, 전제 조건. 사람이 많아도 회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뭐예요? 음식이 늦게 나온다. 음식이 빨리 나와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람들이 안 나간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들 때 계획을 했다고 그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계속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는 학습의 시대는 끝났고 질문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쓴다는 건 묻는 거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걸,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걸 얘가 패턴을 찾아서 야, 너 지금 회전율이 줄고 있거든? 근데 네가 회전율이 줄는 건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니네 옆집에 새로운 애가 생겼는데 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회전이 될 게 없는 거지. 객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얘는 그걸 어디서 찾아내요? 예를 들면 회전율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유입률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점률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점포에서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 매출 수식을 통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뭐예요? 런치, 디너, A, B 한 가지 설계. 이게 무슨 얘기냐? 점심시간, 저녁시간으로 나누어서 그 점심시간에 일어나는 뭔가 A-B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인지, 메뉴의 구성인지, 대표 메뉴와 보조 메뉴 간의 시너지인지, 아니면 또 뭔가 여러분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호의 문제인 건지, 메뉴의 문제인 건지 등등을 다 A-B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최적의 것을 찾아내는 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마지막 그걸 스코어 카드에다 끊임없이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점수화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여러분이 상권 분석을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상권 분석은 누가 한다? 사장이 직접 해 주셔야 되겠다. 아주 위험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검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서 돈 준다고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코어로 점수화해서 그걸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 읽습니다. 루틴에 무슨 루틴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상권 분석 루틴이겠죠. 상권 분석의 루틴의 습관화가 지속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틴은 뭐예요? 데이터를 계속 기록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스크리닝,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꾸준히 모으는 연습을 모아서 누적시켜 나가고 경쟁자를 반드시 매일매일 못하면 주별로라도 못하면 월별로라도 경쟁 지도를 그리고 내 매출을 수식화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루틴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상권 분석을 배우는 그리고 상권 분석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언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주기 때문에 몇 주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났어. 그래서 오늘이 거의 최종적인 실습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오늘 끝나고 나면 남은 시간엔 이제 상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상권을 분석하는 건 여기서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습 2시간 정도 노트북 다 갖고 왔죠?
없는 분은 노트북 있는 분하고 자리를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트북 없으면 그다음에 노트북이 있으셔도 여기 지금 상권 분석 시스템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동시에 돌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 좀 아는 분하고 같이 자리를 앉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제가 준비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상권 분석 실습을 오늘 얘기했던 걸 한번 직접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